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중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친구들도 여전히 많아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항상 중국 친구들에게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거래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비트코인에 미칠지 얘기를 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보유 상위 국가 보시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9만 4천 개. 물론 추산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중앙정부가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다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산인데 2024년 12월 가격 기준으로 183억 달러, 비율로는 0.92% 무시 못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19만 4천 개나 되는 이 비트코인을 전부 다 가지고 그냥 쟁여만 놓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들이 지금 다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냐? 압류자산입니다. 압류자산. 중국에서도 당연히 마약이나 아니면은 인신매매나 기타 등등 범죄에 이 비트코인이 거래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이제 지방정부나 아니면은 공안들이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압류자산을. 근데 벤징가의 기사를 보세요. 제가 영문 원래 제목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중국 가상자산 법적 지위 인정 하나, 경기 침체 대응 위해서 압류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논란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중국이 경기 침체 중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경기가 좀 어렵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물론 미국 대학도 나오고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유복하게 잘 사는 친구들이긴 한데 분위기상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부동산 경기가 잘 리바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계속해서 경기가 하향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 비트코인 투자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방 정부들도 마찬가지겠죠. GDP를 일으켜서 재정을 부양해서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지방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압류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서 경기 침체 속에서 재정 보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해외 시장에서 달러로 매각된 후 현지 은행을 통해 위안화로 전환되어서 지방 정부의 계좌에 입금된대요. 근데 기술기업 지아펀시앙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지아펀시앙. 2018년 이후 시저우, 화안, 타이저우 등 3개 지방정부를 대신해서 약 3억 위안, 달러 기준으로 약 4,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억 원? 480억 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암호화폐를 판매해줬대요. 이 기술기업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매각 방식에 대한 내부 비판이 있고 일부 전문가는 현행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과 충돌한다. 이런 지적을 했답니다. 이 기업이 뭔데? 니네가 뭔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막 바꿔가지고 위안으로 막 이제 입금시키냐? 이거 안 된다, 불법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선정된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 지방정부 대신해서 45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막 매도해줄 때 수수료 안 가져갔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겠습니까?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된다? 그냥 이 세계 지방정부가 내고 하는 대로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해외 시장에서 달러로 매각한 다음에 다시 위안화로 전환해주는 위험한 일을 하는데 수수료를 조금 가져갈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마진을 아마 챙기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드러난 건데 이 드러난 게 이거 하나인데 이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큼 되는 도시만 해도 중국에 7, 8개가 있는데 이 도시들 그리고 지방정부들, 소도시들까지 다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있는 이런 지하 경제를 한번 다 모아보면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비트코인이 이미 장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 1월 세미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자. 전략적인 비축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 참고해서 이건 2015년인 것 같네요, 여러분. 2025년 1월 세미나에서는 우리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자. 그리고 전략적인 비축안을 마련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참고해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완전 금지한 지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막지 못하는 거죠. 막지 못합니다. 지방 정부들조차도 오히려 비트코인을 막 마음대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로 매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그냥 법제화해서 양성화해보는 게 어때?
이게 진짜로 현실화되면은 중국에서 당연히 일반 국민들도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겠죠. 이거를 정부만 가능해, 일반 국민들은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또 아마 불만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올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가능해지면 기업도 가능해지고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까지도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거대 수요가 지금도 물론 VPN으로 우회해가지고 알아서 다들 거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대중에게는 퍼지지 못했던 비트코인이 중국에서도 급격하게 저 12억의 인구를 아주 대상으로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법제화되면은 비트코인에는 호재다 라고 바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게 중국이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2024년 말 나온 기사인데 하루에 8개 은행이 파산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 시스템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다. 농촌에 있는 은행들 중심으로 파산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올 들어서만 50여 곳 이상의 은행이 통폐합이 되었고 12월 들어 하루에만 8곳이 동시다발로 파산 절차가 돌입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X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중국 은행이 무슨 은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농업은행도 있고 뭐 중국에도 진짜 많은 소도시 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지불 유예를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그 은행의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막 그 은행 앞으로 와가지고 장사진을 치면서 내 돈 내놔라고 하면서 농성을 피고 있는 영상들이 꽤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앙은행들이 다 이거를 은행들을 더 큰 은행들이 인수해라 라고 하면서 통폐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저 장시라고 하는 성에 있는 장시은행이라고 하는 은행, 꽤 대형 은행이거든요. 진짜 높은 고층 빌딩이 있고 그 은행도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상해에 있는 더 큰 은행이 이제 통폐합을 해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0곳 이상이 통폐합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폐합을 뭐 공짜로 해주나? 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다 더 큰 은행에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통폐합을 해준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 은행이 이 은행은 좀 크니까 상황이 낫겠지. 그래도 돈이 무한대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인민은행에서 당연히 구제금융을 해줍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아주 지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위안화 M2 머니 서플라이, 광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 좀 보세요, 여러분.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는 올해 7.2% 상승할 거로 봤는데 올해 8% 이미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 더 많은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에 7% 상승한 거 대비해서 1%포인트가 늘은 거예요. 엄청 많이 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상이 7.2%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그게 딱 느껴지고 326조 위안의 지금 광의통화량, 위안화 광의통화가 시중에 풀려있다. 늘어나고 있는 게 엄청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차트는 완전히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한참 중국 경기가 막 부양하고 좋을 때 그때 대비해서 국채금리 떨어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그래도 우리 GDP 5.6% 성장은 막아냈다. 이제 앞으로 6% 성장까지 다시 회복할 거다 이러면서 막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정말 맞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왜 사람들이 중국채를 투매를 하고 있느냐? 투매를 하니까 중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중국 그 경기에 대한 10년물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중국의 장기 경기에 대한 이 전망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과연 장기 저성장을 중국 정부가 극복했고 6% 성장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저 주장이 정말 맞는 거냐, 믿을 수 있는 거냐 라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저거를 봤을 때는 중국 경기는 이미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5.6% 성장은 좀 많이 마사지된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또 이것 때문에라도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글로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순위에 중국이 여전히 3위예요. 중국은 채굴이 접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때 0%까지도 떨어졌던 나라인데 2023년, 2024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2위다가 최근에 다시 12%로 3위로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니까 중국에서 채굴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카자흐스탄이나 미국으로 돌린 거죠. 채굴자들이. 그리고 캐나다, 러시아 이런 곳들이 많이 약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12%를 하지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거는 몰래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보셨죠? 지방정부들은 법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압류한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달러로 매각한 다음에 가져와서 위안화로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도 몰래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냐? 채굴자, 기업이죠. 기업이 지방정부의 관료와 만납니다. 로비를 해요.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채굴을 하려고 하는데 좀 봐줘. 이거 데이터 센터로 업종 등록하고 둔갑하면 너네만 봐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채굴 수익의 아주 높은 마진을 정부에다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얼마나 넣습니까, 여러분? 중앙정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방 소도시들에서 이런 일들이 깜깜이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12% 해시레이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엄청 넓은 나라고 지방 분권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지방 소도시들의 지방 자치 경쟁력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지방부터 무너지죠. 지방이 반발을 일으키고 중앙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렇게 CCP,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는 점차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았고, 아직까지는 지방 소도시들이 자립적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채굴하면은 가장 유명한 채굴 풀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파운드리 USA가 여기서도 보듯이 30% 해시레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크고 유명하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운영하는 풀도 유명한데, 중국에 있는 이 엔트풀과 애프트풀, 그다음 바이낸스풀 3강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주 큽니다. 엔트풀, 애프트풀, 바이낸스풀, 그리고 BTC.com까지 이 중국 유명한 4강. 여기서 BTC.com은 조금 이제 경쟁력이 많이 밀리고 있긴 하죠. 근데 엔트풀과 애프트풀이 여전히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채굴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바이낸스 풀, BTC.com 더하면은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USA를 넘기는 그런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이잖아요, 풀. 채굴 풀은 하나의 기업이 채굴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의 채굴기들을 모아서 한데 모아서 채굴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채굴 풀이에요. 엔트풀과 애프트풀은 당연히 중국에 가장 많은 채굴 시설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채굴이 불법이 되고 나서 아마 많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것들을 많이 옮겼을 거로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서 많이 채굴을 잡아 돌리고 있어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중국은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 컴파스 마이닝이라는 거는 마이닝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호스팅이라는 건 뭐냐? 내가 채굴기를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채굴 풀에다가 인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해당 채굴 풀에 내가 산 채굴기가 배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채굴풀에서 내 채굴기를 설치도 해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수익을 저한테 직접 비트코인을 지갑으로 전송까지 해주는, 그게 마이닝 호스팅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말 그대로 호스팅 해준다. 그래서 이 호스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비트코인 채굴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채굴기들이 다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비트메인은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아주 거대 비트코인 채굴기 생산 기업이고요. 이게 채굴기들이거든요. 보세요. 엔트마이너 L9, 엔트마이너 S21 하이드로. 이건 이제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채굴을 하는 건데, 신형 모델입니다. 신형 모델. 그리고 여기 이제 5500와트 큰 전력이 이제 소비된다. 엔트마이너 S21 XP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채굴기들이 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여기 보세요. 온라인 데이트 6월 25일 미국에 있는 어떤 채굴풀에 가서 설치가 된다. 그게 대략 6월 25일에 들어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USA, 기타 등등 미국에 있는 채굴풀들도 다 이걸 씁니다. 대부분 비트메인에서 만든 채굴기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기에 사실상 거의 마켓시어 제가 봤을 땐 8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나라고, 중국 없이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지금 영위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만 합법화해주면 중국에서 그냥 채굴을 하겠죠. 많은 채굴 회사들이, 채굴 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채굴기를 중국에서 어찌 만드는데 그거를 다 미국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채굴을 하느니, 그냥 중국에서 합법화만 되면은, 물론 이제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싸고, 전기료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굴기를 옮길 필요가 없다.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싸게 여기서 채굴하면 된다. 라고 하는 순간 중국이 다시 채굴 파워 해시레이트 1위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 수급도 아주 용이하고 전기료도 싸요. 물론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자, 중국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 건설 추진한다. 현 1위 산샤댐의 3배 규모다. 2025년 1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티베트 얄룽 창포광에 60기가와트급 매독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또 중국입니다. 중국은 물론 화력발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전체 전기 생산량에.
그래서 석탄 떼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 발전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력 발전에 아주 특화된 지형과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뭐 땅도 워낙에 크고, 보세요. 세계 최대 수력발전대 건설하는데 한국 수력발전 총 용량의 10배입니다. 매독 수력발전소의 특징은 규모다. 국내 최대 발전소인 양양 수력발전소의 60배에 달한다. 그리고 국내 수력발전 용량을 모두 더해도 이것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규모를 아실 수 있겠죠. 중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 중국 국가통계국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도시화율은 2000년 36%에서 23년 66%로 급증했다. 상해, 광주, 충칭 등 메가시티 구축도 전력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가져왔다. 상해, 광주, 충칭은 아주 메가시티고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의 뭐 두세 배에 달하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런 도시들보다 좀 작지만 뭐 700만, 800만 되는 도시들도 수두룩 빽빽이고 이런 도시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 당연하죠. 중국도 AI 굴기,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 비아디,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수출 양 막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우리나라 다 따라잡았죠. 중국 SMIC인가 하는 반도체 기업, 뭐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고. 자, 이렇게 중국이 제조업 굴기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하니까 당연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예전처럼 화력 발전만 막 해가지고는 중국이 더 이상 이제 버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지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또는 친환경 발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탈탄소와 전력 공급 확충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발전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이렇게 수력발전 댐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한국 수력발전 총 용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수력발전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뭄에 멈췄던 윈난성 수력발전소. 폭우 덕에 가동이 재개됐는데 알루미늄 생산량이 덩달아 증가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5월달 알루미늄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확 올라가죠? 알루미늄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력발전은요, 우기에는 생산량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물이 워낙 남아 도니까. 그래서 수력은 결국 낙차를 이용하는 건데, 강의 이 물량이 불어나고 떨어지는 폭포가 계속 24시간 늘어나다 보면은 수력 발전이 막 가동되고 전기가 막 발전되는데, 이 전기를 수요할 수요 자체는 늘지 않으면 결국 남아도는 전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남아도는 전기를 버려요. 전기를 갖다 버린다고요. 수력발전의 한계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뭄이 막 이어지는 시즌에는 수력발전을 할 만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못 만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남아도는 전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옆에다가 알루미늄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린란드가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그린란드가 화산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아요. 화산 지열은 그냥 공짜잖아요. 그냥 전기 만들어라. 그러고 신이 나한테 내려준 선물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화산 지열은.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간단한 시설만 지으면 전기가 막 만들어지는데, 그 전기를 알루미늄 생산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전 세계 최대 알루미늄 수출국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국가 경제를 상당히 먹여 살리고 있고, 중국도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하기 너무 유용한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홍수가 나고 막 강우량이 많을 때는 전기가 다 버려지니까 야, 알루미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알루미늄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합니다. 알루미늄 많이 쓰이죠? 뭐 건축 자재 이런 걸로.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합법화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옆에 알루미늄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장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버려지는 전기예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전기로 비트코인 막 채굴해가지고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이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아까 앞에 벤진가에 있는 기사로 돌아가서 지금 이 세미나, 무슨 세미나를 하는 거냐면 2025년 1월에 있다는 세미나, 아주 간단하게 뭐 가이드라인 수립해라, 전략적 비추간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어차피 도시화 때문에 전기 많이 필요해. 그리고 어차피 AI, 반도체, 전기차 하려고 하니까 전기 엄청 필요해. 수력발전 지어. 수력발전. 우리나라에 뭐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 근데 강수량이 너무 높을 때는 전기가 다 버려진다. 그러면은 알루미늄 공장만 거기다 때려 지을 거냐? 아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면 되잖아. 그럼 비트코인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거를 갖다 팔려면은 당연히 거래도 합법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비트코인 수도가 된다면서 굴기를 막 외치고 있는 와중에 경쟁해 볼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합법화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 저는 이게 아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의 1극 체제라는 특성상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합법화해주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아주 단계적으로 조심해서 합법화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홍콩만 살짝 열어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반대적으로 하더라도 하나씩 문을 열 때마다 마치 그 댐 문 개방하면은 미친 듯이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사람들, 지금 중국의 이 12억의 인구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오히려 불러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중국도 결국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것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5 컨퍼런스가 6월 4일부터 6월 6일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행사장도 넓고 좋은 곳으로 이번에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연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 서울 2025는 비트코인 포커스, 비트코인 온리 컨퍼런스, 거의 국내 유일한 컨퍼런스고요. 이제 2회째를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컨퍼런스로 이번에 발돋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연사로 올라가서 전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스매시파이라는 회사도 부스를 차리고 그 부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티켓 할인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티켓 값을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해외 연사들은 이번에 프레스턴 피쉬, 유명한 분입니다. 더 인베스터 팟캐스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및 가치주 투자 얘기하는 그런 투자 채널인데, 프레스턴 피쉬 아주 유명한 비트코이너고, 데니스 포터도 유명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을 비롯해서 또 홍콩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단체, 기업, 그 다음에 저처럼 스타트업 하시는 창업자분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하니까요. 비트코인 서울 2025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 활용해서 티켓값 할인 받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4일 행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